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조금 어려웠나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좀 내드렸었는데 정답은 2번 바이 더 딥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일 수도 있고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산다. 또 상승장에서도 이게 통하는 게요. 상승장 중에서도 큰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기회다라는 거죠. 물론 또 지나가 봐야 합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이 이제 그 딥을 DIP가 맞는데 좀 하락할 때라는 뜻이죠. DEP 깊은 조정일 때, 그러니까 많이 좀 침체되어 있을 때 산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꼭 그게 오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바이 더 딥 DEP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커피 쿠폰이 많거든요. 하루에 40장이나 40분께 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그렇다라고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7722님 정답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230님은 제가 항상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날 저가 매수했어. 이 블루칩을 말이야. 라고요. 5230님 부인께서도 동의를 하셔야 정답인데 저도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만의 생각일 뿐이지. 그리고 오경희님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이제 빠져드실 겁니다. 큰일 나네. 이제 매일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문미정님이 정답 바이 더 딥. 오늘은 결혼 25주년입니다. 남의 편은 모른 채 출근한 것 같아요. 라고. 남편분은 모르고 출근한 것 같다고. 제가 먼저 언급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도 모르고 점점점. 이젠 그냥 모른 채 지나가야 할지 섭섭한 마음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문미정님 먼저 그냥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들이 그렇잖아요. 내 생일 돌아오는데 라고 석 달 전부터. 저희 막내는 크리스마스에 뭘 받을 건지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사실 가족들이 못 챙겨주고 지나가 버리면 실리도 못 챙기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번 주는 내 생일 주간이다. 다음 달에 결혼기념일 돌아온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면 잊었던 사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그 남의 편에게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라고 먼저 보내보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40분께 커피 쿠폰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서태웅님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KBS 콩으로 올려주셨으니까요. 다른 분들이 축하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축하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증시 상황도 좋습니다. 코스피는 1.1% 오른 3,624, 코스닥은 0.36% 오른 836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 개장 초에는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상승폭이 좁아졌네요. 0.7% 오른 93,950원, 한 94,000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릅니다. 2.9% 오른 427,000원대.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오늘 5.4%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기아도 1.78% 강세,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도 5.8%대 강세. 고려아이언이 15%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또 원달러 환율은 1427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 경기도 같이 좀 좋아져야 할 텐데요. 창업할 때 사실은 내 돈만 갖고 하기는 어렵죠.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도 연체율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금융으로 빠져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창업 트렌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 대출도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네.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약 1,0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게 1분기 말과 비교해서 3개월 사이에 이제 2조 원이나 더 불어나면서 2012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분기별로는 좀 격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쁜 건 그거잖아요. 갚지 못하는 사람들. 네. 연체율은 어때요? 연체액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전체 자영업자 연체액이 2분기 말 기준으로 19조 원 정도가 됐는데 연체된 금액만. 네, 이게 이제 1분기 말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평균의 함정이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도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하위 30%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대출 잔액이 지금 141조 원 정도로 1분기보다 3조 8천억 정도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득자 자영업자나 중소득 자영업자에서는 소폭 감소를 했으니까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난달에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자영업자 취약 차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취약 차주의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도 모두 오르는 등 취약 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확대, 장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영업 시장도 양극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연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연체로 내몰리는 분들이 있고 네. 또 그 개인 브랜드 말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위해서 프랜차이즈 론이라는 대출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할 때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 대상으로 1금융권 은행들이 이제 4대 시중은행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랑 손잡고 가맹점들의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보고 네, 믿을 수 있으면 대출해주는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량 프랜차이즈가 대상인데요. 이러면 이제 좀 금리 우대도 있고 한데 이제 다른 가맹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제 좀 상환 역량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대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한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맹점주 개인별로 이제 신용 등급을 또 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부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론도 좀 줄이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1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대부업으로 이제 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 프랜차이즈 론이라는 상품은 있는데 네. 가맹 본부의 상태도 보고 가맹 점주의 상태도 보고 더 그렇죠. 깐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용 대출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지금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프랜차이즈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대규모 기업일 때나 그렇죠. 받을 수 있겠고. 근데 이것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고소득 자영업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론 취급 건수가 2021년에 전체 다 이제 4대 시중은행 다 해서 1,300여 건 정도밖에 이것도 이제 많지가 않았는데 올 8월 말에는 이게 400여 건으로 그나마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론 취급액도 같은 기간에 한 800억 원 정도에서 이제 280억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은행들도 이제 프랜차이즈론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의 프랜차이즈 상대 대출 이게 줄어든다라는 건 그 자영업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딱 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또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 이 금융권, 네. 대부업체 이런 데 또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들에서 가맹점 모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점주분들이 이제 소자본 창업밖에는 이제 할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또 창업을 시키려고 대부업체를 이제 알선을 해주고 중개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 가맹본부예요. 네. 다른 분들이 성공예감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꿔드릴게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창업을 시키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사가 직접 대출을 해준 사례가 최근에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게 명륜 진사갈비 샤브 올데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륜당 사례입니다. 네. 명륜당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800억 원 정도를 연 3, 4%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일단 명륜당이 대출을 받아서 네, 이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이 소유한 특수관계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서 가맹점주들한테 약 10% 중반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을 사실 등록을 안 한 명륜당이 네. 이 특수관계인 계열사나 이제 다른 관계사들을 통해서 10% 안팎의 대출 차익을 거뒀다. 해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국정감사에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출을 해준 건 대부업체니까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었겠지만 네. 거기에다가 자금을 조달해 준 거는 명륜당. 네. 여기는 대부업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국감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중에 들어보겠고. 근데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한테 대출해 준다라고? 네. 이게 흔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드문 사례고요. 사실 그럴 돈도 없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네. 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 영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 표현을 해준 것처럼 창업을 시킨다라는 네네.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겠죠. 예,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 내주려고 대출을 하니까. 내주려고 그죠. 하겠죠. 가맹점주도 막 늘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융 부실이 많이 일어날 테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기관들하고 본사가 이제 직접 대출을 못 해주니까 대출을 알선해주고 이제 중개를 해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주류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주류 대출이요. 네, 이게 특히 이제 주점 관련된 프랜차이즈들 이제 술을 파는 그런 데들은 이제 주류 도매상에서 어쨌든 술을 받아야지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 도매상들은 우리 업체에서 술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최대 한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야. 이렇게 광고들을 하는데 사실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부업체가 아니라서. 아하. 그런데 어쨌든 부실이 나고 이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술값을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술값을 이제 그게 받는- 사실상 이자네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 3년 동안 우리 업체에서만 술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술은 팔 수 없다. 이렇게 독점 납품을 하고 이제 약정이 묶이게 되거든요. 2, 3년 동안.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액의 위약금이나 이제 채권 추심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사실 좀 위험한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뭐 통신사 인형 약정 할인도 아니고 네. 말이죠. 근데 이 주류 도매상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가게에 내가 술을 납품하고 싶은데 저 네. 가게는 돈이 없고 100만 원어치 술 사실 거면 저희가 몇십만 원은 대출해 드릴게요. 이 돈으로 저희 술을 사가세요. 네, 근데 우리 것만 사세요. 그렇죠. 어기면은 페널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도 이제 선택권의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카스만 파는 데가 있고 뭐 오비만 파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독점 왜냐하면 이제 납품하게 자영업자 그 가게 입장에서 보면 여러 술을 구비해 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꺼내 드려야 하는데 네. 특정 브랜드만 있다. 물론 이제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네. 한 번쯤 그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보면 계약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주류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뭔가 불리하다, 부당하다.
계약을 안 하면 될 텐데 또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창업할 때 자금이 모자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론도 이제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당장 돈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창업을 하면은 일단 장사가 잘 될 거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장밋빛 이제 낙관에 빠져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참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바빠서 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계약서를 다 꼼꼼히 검토를 못해서 이런 독소조항을 이제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네요. 뭐 성공 맥주라는 것만 들여오기로 계약을 하고 그 주류업체에게 대출까지 받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성공 맥주에서 뭐 이물질이 검출됐다, 막 사회적 막 파장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다른 맥주는 여기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게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 독소 조항이 있으면 거절을 해야 하는데 네. 일단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악순환이네요. 그 아까 명륜당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법이 아닌 명륜당이 점주들에게 대출을 해줬고 이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점주들이 네. 본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본사가 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해서 이자 차익을 남겼다 하면은 네. 점주들도 이제 뭐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점주들은 오히려 본사를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최근에 이제 명륜당 가맹점주 480명이 본사를 이제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사가 이제 월세도 지원을 해줬고 또 무이자로 대출해준 것도 전환을 해줬고 뭐 점주 분담금도 면제를 해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편을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공짜는 아닌 게 이제 점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서 그동안 이제 10% 이자 차익을 계속 거두고 있었고 네. 또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물류를 계속 공급을 하면서 이제 물류 마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원 여력이 당연히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더 컸겠죠. 가맹 사업이랑 대부업을 동시에 영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명륜당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랑 같은 배를 한 배를 탄 거고. 네. 근데 이걸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본사가 높은 대출이자 가져가는 대신에 월세 챙겨주는 거 아니냐, 조삼모사 아니냐.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사 입장에서는 점주가 은행에 내야 될 몫을 본사가 걷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 본사가 근데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참 위험한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심사도 부실해질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장사가 안 될 경우에 이게 가맹점들도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잘 되면 다행인데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이 채권 출심을 이제 본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면 이 물류 납품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출을 안 해주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점주 길들이기 차원에서 뭐 치킨집에 치킨을 공급을 안 한다든지 뭐 삼겹살집에 고기를 납품 안 한다든지 치명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위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신 메뉴가 나와도 그거는 주문을 못 하도록 코드를 막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심이 이제 쉬운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까 본사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만약에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더 위험하게 이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로라도 또 버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창업, 또 다른 시작을 또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가 뭔가 포용적인 금융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 대출 늘리겠다라고 하고. 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체감을 하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 중에 이제 포용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한 게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동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은 이제 약탈 금융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가혹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금리도 워낙 높고 또 아예 뭐 대출이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이제 불법 4금융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포용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뭐 서민 금융 전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고신용자한테 이자를 더 받아서
저신용자한테 이제 금리를 낮춰주겠다. 또 정책 금융을 10조 원 공급하겠다. 또 이제 대환 대출이나 금리 인하 요구권,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이렇게 금리 경감 3종 세트 또 발표를 했고요. 또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정보를 삭제하겠다. 또 개인 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 대한 신용평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포용금융을 이제 발표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이나 기재부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 이제 3번 정도 이제 패널로 참석해서 네. 재연도 하고 들어봤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고 이제 정부 기조다 보니까 이제 간담회에서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정말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대출 안 해줬던 것도 최대한 이제 늘려주겠다. 한도나 금리를 우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실질적으로 발표된 게 카카오뱅크나 한국전력,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대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량 차주를 선별해서 대출 금리와 한도를 더 이제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또 이제 현장에서는 계속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선 창구에서는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이제 또 계속 했다간 또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뭐 정책금융도 10조 원 공급을 하고 금리도 경감해 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신용평가보다는 좀 다른 네. 대안이 되는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소상공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이걸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 신용평가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전통적인 신용평가는 보통 신용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를 보고 또는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대출을 잘 갚았는지 또는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상환 역량, 이런 금융 정보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게 네. 전통적인 기존의 신용평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금융거래 내역이 잘 없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없는 이제 가정주부나 학생,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이렇게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내역이 부족한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씬 파일러라고 하거든요. 이제 금융거래 내역이 얇다. 파일이 얇은 사람들.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꾸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되니까 1금융권에서 최대한 이분들 중에 우량 차주를 찾아내서 선별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자 해서 만든 게 대한 신용평가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책을 얼마나 사봤는지, 뭐 택시를 얼마나 탔는지, SNS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제 대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우량 차주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이제 대안자가 붙으면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효과는 어떨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은 좀 과도기다. 이제 도입 단계라서 네. 이제 상용화는 이제 좀 시작이 돼서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 대안 신용평가가 쉽지 않은 게 이 대안 신용평가의 핵심은 대안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환 역량이 정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지부터가 사실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얼마나 사봤는지, 예. 뭐 택시를 얼마나 탔는지 이게 과연 이 사람의 상환 역량하고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될 만큼 아직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책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장사 잘할 것이냐? 그렇죠. 이건 또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책을 구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읽었는지 누구한테 선물을 한 건지 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책장에 꽂혀 있는지 이런 행동 데이터들을 이제 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가설에 일단 세우고 접근을 하는 건데요. 또 이제 이런 만약에 이 대안 데이터가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어도 2차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들이 또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사봤는지는 서점 업체들이 갖고 있을 텐데 이거는 이 업체의 이제 영업 기밀일 수도 있는데 혹은 카드사나. 네 이런 것들 이제 금융권에 뭐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대안 신용평가 나와서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따로 신용평가 해보겠다.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네. 이게
우량한 차주만 선별을 하고 네. 여기에서 신용도가 낮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대출을 더 안 해주려는 것 아니냐 이게 악용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역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신용평가에서 선별하려는 우량 차주는 기존 전통 신용평가 등급에서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정도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정말 상환 역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6등급 이하는 이제 좀 저신용 등급이라서 이제 대한신용평가에서도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분들 중에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 사실 소상공인은 금융권 입장에선 정말 대출을 해주고 싶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600만 명의 자영업자한테 대출을 해줘서 만약에 상환만 잘 된다면 엄청난 그 대출이자 금융사 입장에서는 네,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못 해주는 게 이렇게 우량 차주를 선별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예. 이제 연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또 워낙 변수가 많은 게 뭐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가지고 뭐 그렇죠. 예, 이러면은 이제 집합 금지가 되고 이러면 아무리 장사 잘하던 분들도 이제 한 순간에 이제 연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대한신용평가를 그동안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또 이제 기조로 이제 내걸고 하다 보니까 좀 소상공인과 이제 상생 차원에서 포용금융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네. 대한신용평가도 이것도 뭐 만능은 아닐 테고 문제는 또 이제 다 보완은 안 될 텐데 자영업자분들은 좀 이 금융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좀 실질적인 조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대출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제 밀려나고 있는데요. 창업을 할 때 이제 자금이 모자라다 하면 아무래도 주류대출 같은 이제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죠. 근데 당장은 급전이 필요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금융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중으로 더 고통이 가중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실 상환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금융 소득이 낮거나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은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진공이나 서민 금융진흥원이나 뭐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의 그런 정책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우선적으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안 해준다라고 해서 사금융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네. 등등 비롯한 정책금융을 먼저 알아보시라라는 네네. 거. 아까 그 주류 대출도 이게 보면 이제 돈이 없고 담보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 도매업자한테 술만 사면은 그걸 일종의 담보로 해서 네. 뭐 물론 정확히는 신용 대출이 되겠습니다만 돈을 빌려서 융통할 수 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또 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 주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주류대출이 필요할 때라도 이것만은 조심하세요라고 경기도의 음식점 유흥업소 대상으로 주류대출 10대 주의사항 이제 권고를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뭐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일단 주류거래 약정이랑 이제 주류대출 대여금 약정을 별도로 계약을 해라.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뭐 만약에 그 대출 못 갚았다고 술 납품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걸 별도로 체결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주를 매입하는 건 매입하는 거고 네. 그 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건 빌리는 거고 그쵸. 따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점 거래 계약은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이제 단기간에 일부 주종에 한해서만 체결해라. 그러니까 최소화해라. 2년이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만. 네. 그리고 주문 내역을 계약 기간 이후에도 이제 3년간 보존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네. 그리고 주류 제공을 이제 받아서 이제 못 갚았을 때 미수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6%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뭐 연체 이자도 최대 10% 이내에 이제 권고를 했고요. 또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도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독소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봐라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 6% 이내로 계약해라라는 건 상법상 법정 이율, 상사 네. 법정 이율. 네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로만 계약하라라는 건 경기도에 있는 대법 이자 제한 정책을 네. 따라서 권고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근거는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류 대출을 받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좀 보시면서 네. 도매업자랑도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좀 문제가 많이 사라졌습니까? 이게 사실 주류 대출은 이게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계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민간 업체들끼리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 경제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제 요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주류 대출을 앞세워 가지고 가맹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나 이제 주류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줄지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강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예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게 지하 경제다 해가지고 주류 대출을 불법 리베이트로 지정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뭔가 이제 주류 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뭔가 이제 로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베이트 쌍벌제에 포함을 시켰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네, 해서 지금도 이제 조금 이게 사금융인 거는 확실한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계속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류 대출을 만약에 이용을 하더라도 이 독소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근데 주류 도매상들도 저도 이제 만나봤는데 또 하소연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영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주류 도매하시는 분들도 네. 우리가 돈 빌려드리고 사세요 안 하면 저분들이 우리 걸 안 산다. 그렇죠. 아니면 사실 여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류 거요. 대출 해주는 데만 찾아가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연체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죽겠다. 우리도 많이 성공예감 떼이고 맥주, 있다. 예감 소주 네. 사긴 살 건데 네. 저 업체에서 1,000만 원 빌려준다는데 너희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니? 그쵸. 이런 거예요. 네네. 또 다들 이제 상황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나 뭐 주류 업체의 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계약하기 전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은 결국 이제 갑과 을이 바뀌거든요. 다시 또 을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 사인하시기 전에 꼼꼼히 이 독소 조항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숙님이 신중하게 자영업 진출해야겠네요라고 보내주셨고 오현종님은 아까 그 정책금융 이야기할 때 네.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 기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알려주셨고요. 사실 제도나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또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게 또 많다 보니까 네. 저희도 계속해서 자영업 트렌드, 창업 트렌드 시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돈이 충분한데 뭐 대부업체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는 없겠고 돈이 급전이 필요하니까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 금융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 보셔야겠는데 이제 소진공,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뭐 지자체에서도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이제 근데 이런 정책 금융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금리가 낮고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되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좀 단점이자 좀 애로사항은 이제 신청하는 게 워낙 까다로워요. 이 이제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도 이제 가맹 점주들한테 이런 정책 금융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안내를 해줘도 네. 뭐 열에 9은 신청을 안 하더라, 못 하더라. 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워낙 서류가 이제 많으니까 이제 바쁘신. 복잡하고? 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또 워낙 그 연체율, 상환율이 높은 어려운 고객들이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류를 요구를 그렇죠. 하고 있죠. 네. 대출이 어디 뭐 쉽나요? 네. 뭐 담보가 있어도 뭐 서류만 수십 장 그 사인하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걸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써와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계획서까지요. 네. 근데 사실 사업 계획서는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투자 받으려고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아니지만 네, 대출을 본인을 받기 위해서 어디선가 또 요구를 할 때 또 그 정도는 좀 원래 복잡한 거라는 것도 감수를 해야 네, 뭐 자영업도 사업이니까요. 네. 이제 그런 눈높이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정책금융도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걸 검색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꼭 그 브로커 업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그렇죠. 뭐 햇살론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네. 햇살 따뜻론 막 이런 비슷한 거 나오고 네. 서류만 수십 수백 장인데 저희가 간편하게 5분 만에 신청해 드립니다. 이런 네. 업체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작업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하기 어려워하니까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서류 작업 대행해주면서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막 SNS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 업체들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겠죠. 네, 당연하죠. 네, 나중에 대출이나 지원금이 집행이 되면 그중에 20~30%를 그 이상도 이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이거 이제 대출 받았다가 뭐 수수료가 너무 높다 못 주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금융은 직접 신청을 해야지 이제 다른 업체가 대행해주고 이러는 거는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적발이 되면은 이제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책금융 자체는 누가 대행해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게 워낙 이제 깐깐하니까 너무 심사가 어렵고 서류를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지만 또 너무 쉽게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또 그렇죠. 아무나 다 경쟁이 받아가니까. 너무 치열해지고 그렇죠. 예. 그럼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규제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별로도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네. 경우에는 극저 신용대출 2.0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제 좀 극빈층이나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이제 신용이 극저 정말 낮아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의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연 1% 정말 초저금리로 최대 네.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까지 약 11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경기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체율이 너무 높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저리로 싸게 네, 빌려드리는데 또 이걸 또 안 갚는 분들이 또 많고.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발표한 게 이제 연체율이 한 40%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열에 4명이 안 갚는다고요? 그렇죠. 아이고야. 근데 이게 높아도 너무 높네요. 40%. 근데 워낙 어려운 분들 또는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5년 만기가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 해서 이제 10년 만기로 이번에 늘리는 거를 아니 근데 이게 발표했습니다. 3천만 원, 3억 원도 아니고 네. 300만 원을 최대로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300만 원이지 뭐 1, 네네. 200만 원 빌려가신 분들 많을 텐데 1, 200만 원 빌려드리면서 만기를 10년으로 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뭐 학생이나 이제 주부나 이런 분들은 또 취업을 하는데 또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이제 10년 이상으로 이제 늘리는 그 저신용자 대출 2.0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또 들으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빌려드리는데 그것도 이자율이 1%인데 5년 안에 갚는 프로그램이 연체율이 40%에 이르니 그러면 10년까지 초장기로 네. 가보겠다라는 게 네, 네. 뭐 여러분의 생각을 네.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프로그램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좀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들은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제 각 구청들이나 또는 부산, 인천, 대구 같은 지방의 광역시들도 최대 2~3천만 원까지도 1~2%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생활안정자금, 긴급융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경기도는 이제 그 그라민 은행이라고 예전에 이제 노벨 평화상 받은 마이크로 크레딧하는 이제 정말 소액 대출 해주는 네. 그런 모델을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도는 좀 낮추되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방법으로 좀 실험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1690님은
이 세금으로 메꾸는 거다. 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안진수님이 연체율이 높아지는 건 정부에서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대출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진짜 그 막판까지 몰린 분들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이라도 분명히 또 필요하고 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이 나오면 취지는 좋은데 네. 이제 도덕적 해이, 그렇죠. 모럴 해저드 이런 우려가 뭐 정갈 보도처럼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죠. 예. 이게 금리가 15%에서 20%가 넘어가는 소상공인 대출은 사실 대출이라기보다 투자에 가깝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도. 네,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충분한 자료도 없이 신파일러다 보니까. 그렇죠. 은행도 뭐 땅 파서 자금 조달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금융에 대한 또 이제 부실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가야 할 길이기는 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금융으로 풀 문제는 금융으로 풀고 또 복지로 풀 문제는 복지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게 사실 포용 금융이거든요. 네. 그런데 복지에서 이제 금융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대한 신용평가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기술로는 검증할 수 없었던 우량차주를 이제 찾아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복지도 늘리면서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게 또 금융의 입장에서 좀 정확도를 높여서 이제 상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시도들이 어쨌든 계속 이뤄지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8029님이 저도 소상공인인데요. 진짜 연체 없이 빚 갚고 있는데 정책금융은 저신용자한테는 넓게 열려 있지만 오히려 신용이 좋으면 더 받기 힘든 경우도 있다라고 역설적인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네. 조금씩 우리가 또 보완을 하면서 길을 또 찾아가 봐야겠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158% 늘어난 수치입니다. 달러화 약세와 미국 금리 인하 등의 치솟는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은값도 1980년 미국의 파동 사태 때 기록한 고점인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문제를 놓고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대로 만날 것이라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생존인질 20명이 모두 풀려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 이어 이집트로 건너가 가자 평화구상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6549님,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통해 갱신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네. 성공기업 부동산 연구소 강용규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2년이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최초 계약이 이제 1년 계약하셨고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면 추후 2년 연장을 해서 총 3년을 거주 가능하십니다. 2년 계약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플러스 2년이니까 4년인데 네. 1년을 계약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플러스 2년이니까 그럼 3년. 네. 그래서 앞에서 계약하는 그 기간도 중요한 거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오승철님, 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중개 수수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답변 들어보시죠.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입니다. 보통 그냥 계약서 작성 대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건 아니고 계약서만 네. 새로 쓰는 거니까 다만 그거는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네. 거다. 다음 질문은요. 5209님,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렸다가 2년 후에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월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는데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하셨는데요. 강윤규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약할 당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후에 뭐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 또 다른 질문은요. 어제 퀴즈 정답이 국가 데이터처였는데요. 네. 8589님, 통계청이 국가 데이터처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도 아직 입에 안 붙어요. 국가 데이터처. 그러니까 통계청의 새로운 네. 이름인데 그냥 통계만 모아서 발표하는 역할 말고 더 큰 역할을 하라 뭐 그런 의미가 네. 있는 걸로 보여요. 데이터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에서는 그 빅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해서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를 다 연계하고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도 관리하고 AI 통계 혁신까지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청에서 또 처로 격상이 됐고요. 그래서 통계청의 그 할 일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7701님, 형제 간의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하셨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네. 뭐 미성년일 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만 네. 형제는요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서 10년간 총 합산을 해서 1,000만 원까지가 비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형이 1,000만 원 주고 누나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거기 넘어가는 거는 세금을 내야 하는 네. 거고요. 형제 누가 주던 간에 총 합산을 해서 1,000만 원까지가 비과세라는 네. 거. 그게 아니라 생활비다라고 하면은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게 또 증빙이 돼야 한다라고 네. 하네요.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약속하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